오늘은 노는 7편 수리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439페이지 도덕인예 보겠습니다. 자왈 지어도 그어덕 의어인 유어예.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그어덕 의거할 것자입니다. 덕에 의거하며 의어인 인에 의지하고 유어예 예에 논이러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공자의 학술사상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대담하게 이 네 마디를 인용하여 이것이 곧 그의 중심사상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또 공자가 교육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은 자기도 세우고 남도 세운다. 입기입인이라는 것도 이 네 가지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관한 교육 방법이 제8편 태백에서 공자가 말하는 시를 통해 감흥을 발휘하고 예를 통해 행실을 바로 세우고 음악을 통해 성정을 완성한다. 흥어시 입어예 성어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상은 도의 뜻을 둔다. 지어도에서 도는 무슨 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공자가 말하는 것은 인도이지 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도는 아득하고 멀어서 형이상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는 집주에서는 여기 도를 설명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일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륜 있죠. 삼강오륜 같은 거. 일륜 내지는 일용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당행자,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 이거 행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겠죠.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도에 가깝겠죠. 주의의 해석대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륜을 따졌을 때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달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천도에 속합니다. 천도는 멀다, 천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간상으로 멀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 불합리합니다. 지금은 달에 도착하는 것도 불과 며칠 사이의 일인데 어떻게 멀다 하겠습니까? 이 원자는 여기에서는 고원하다, 즉 높고 원대하다는 뜻으로 인류의 지식 정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가깝다. 인도이라는 말은 인도는 비교적 얕고 가까워 알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원한 것은 잠시 말하지 않기로 하고 먼저 사람들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우주의 문제를 말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반인들은 공자가 인도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대인들이 공자에 대해 내린 정의였을 뿐 공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자의 학생이었던 자공만이 오직 선생님의 학문과 문장은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이 인성의 본원과 우주의 생성이나 생명의 기원 같은 천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
부자지 문장, 가대기 문야, 부자지은 성녀 천도, 불가대기 문야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공야장 편에 나옵니다. 자공이 이 말에 근거하여 공자가 역경 속에서 논한 학문을 다시 보면 그는 천도와 우주의 근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공의 말은 공자가 인도를 말한 것은 우리가 알아들었지만 우주의 오묘함을 말한 것은 우리들의 학문이 부족하여 사실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자가 여기서 말한 지어도의 도에 대해 공자가 인도를 말한 것이라거나 천도를 말한 것이라고 한 가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연구하려면 역경 계사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의 많은 중요한 사상이 모두 이 계사전에 나타나 있으며 형이상에 관한 학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공자가 여기에서 말한 도는 무엇일까요? 공자 자신이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 대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아주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어도에 대하여는 많은 것을 열거함으로써 그가 형이상의 도를 알았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통 행위인 형이하로부터 시작하여 천지만물, 최고의 현묘한 도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은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므로 그는 이 방면에 지나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공자가 이 방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했더라면 그는 한 종교의 교주로 변했을 것입니다. 비록 후인들은 그를 유교의 창시자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당시에 대단히 소박했으며 교주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지어도에 근거하여 도를 형이상의 도라고 해석하면 곧 우리의 입지를 높고 멀게 하여 그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이 도는 천도와 인도를 포괄하여 형이상, 형이하의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도의 뜻을 두도록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이자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젊은 시절 막 사회에 나가 일하게 될 때에는 누구나 다 부귀공명을 얻어야겠다고 뜻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몇 천만 원까지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을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 달에 몇 천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만일 몇 천만 원으로 뜻을 세워놓고도 몇 천만 원으로 뜻을 세워놓고도 몇 천 원밖에 못 번다면 일하기 싫어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세운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학문을 하면은 목표를 높고 멀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지어도의 뜻입니다. 둘째로 행위는 덕에 의거한다. 그 덕이라는 것은 뜻은 비록 높고 멀리 세워야 하지만 실천은 반드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천인합일의 천도와 인도는 도덕행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어도는 철학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덕은 행위 철학입니다. 옛사람은 덕이란 바로 덕, 즉 얻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이 곧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러기를 사상은 도의 뜻을 두고 행위는 덕에 의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에 이제 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기에서는 덕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덕으로 행하면은 그 덕이 돌아와서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된다, 이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설문해자에서 보면은 덕자를 또 해석해 놓기를, 덕은 내덕의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덕의인이라고 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거고, 안으로는 나에게서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할 때 덕으로서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지만은,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이득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적으로 자기 심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착한 인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행위 철학,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철학으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한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해롭게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말로 결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덕이 뭐냐면 이거 어그러질 결인데요. 보통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 우리가 결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양결핍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결자입니다. 그래서 덕이 모자란다, 덕이 없다는 뜻으로 그 사람을 욕할 때, 이런 중국말로는 취해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욕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덕이 모자란다, 덕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행위 철학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잠시 언급을 했고요. 그러므로 공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르기를, 사상은 도의 뜻을 두고 행위는 덕에 의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단락의 네 가지 점을 근거로 하여 논에서 말하는 도리를 분석해 보면 많은 것들이 그 덕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는 도와 덕의 발휘는 인에 의지한다. 의의 인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인에는 체와 용이 있습니다. 인의 체는 내심의 수양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성명의 학, 성명지학 또는 심성의학, 심성지학으로서 내재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수양이겠죠. 이 내재적인 것이 외부적인 작용으로 표현된 것이 애인애물인데,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묵자사상의 겸해나 서양 문화의 박애입니다. 의의 인은 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 덕의 발휘는 사람과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곧 사람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회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세계에 대한 사랑 등 온천하의 사랑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 발휘입니다. 이 사랑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맹자 사단설 하면서 척언지심이 있었죠. 척언지심은 인지단냐, 인이 발생하는 첫 단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나의 사랑이 점점 밖으로 확충되었을 때 온 세상이 대동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숙세주의라고도, 공자의 사상이 숙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숙세주의도 사람의 점진적인 노력으로 세상을 더 밝고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확충시킬 수 있을 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에 의지한 후에야 지식과 학문이 유계에 논일 수 있습니다. 유어예. 여기서 유는
헤엄칠 유의지 유의할 유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유의한다는 유는 책받침변이지만 여기서는 물수변에 헤엄친다는 유의입니다. 그래서 글자적 의미로 잠깐 본다고 그러면은 책받침이면은 우리가 보통 유희 논인다 할 때 뭐 오락 같은 거 내지는 뭐 놀러 간다고 할 때 야유회 할 때도 이런 걸 씁니다. 물론 이 일자 두 가지가 통용되는데요. 글자의 뜻으로 보자면은 책받침변이면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 이렇게 그냥 겉에서 노리는 것,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수변이면은 유는 거의 뭐 헤엄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영한다. 그 물 속에 헤엄친다는 거,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여예라고 그러면은 예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노린다는 거죠. 끝에서 노리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어예의 예는 예, 악, 사, 서, 수 등 유계를 말합니다. 공자 당시의 교육은 유계를 위주로 했습니다. 유계 중에 예는 오늘날 말로는 철학적, 정치적, 교육적, 사회적인 모든 문화를 포함합니다. 현대 예술인 무도, 영화, 극, 음악, 미술 등은 악에 속합니다. 사는 군사, 무공 방면입니다. 과거의 활쏘기 등이나 오늘날의 사격, 무술, 체육 등과 같은 것입니다. 어는 수레를 모는 것으로서 물론 오늘날의 비행기나 우주선 조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는 문학 방면이나 역사 방면이며 수는 과학 방면입니다. 이처럼 과거 인재의 양성과 생활의 충실은 유계 수양에 의지했던 것으로 절대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회화는 원래 문예였는데 오늘날 미술은 문예와 분리되어 세분화되었고 또 세분화될수록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이처럼 세분화하면 병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코가 막혀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코 전문 의사는 치아의 영향 때문이라면서 먼저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과 신경과 심전도 등 각종 검사를 받고 나서 다시 원래의 코 전문 의사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코 전문 의사는 이번에는 당신의 의사를 잘못 찾아왔다. 나는 주로 왼쪽 콧구멍만 치료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오른쪽 콧구멍이 막혔으니 그쪽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병의 치료를 예로 들어 과학의 지나친 세분화를 풍자한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유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다 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덕, 인, 예의 네 가지 수양에 대해 그 요점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앞쪽 절반인 지어도 그 덕에는 정신과 사상이 포함되고 뒤쪽 절반인 의어인 유어예는 생활 처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공자의 전체적인 원칙임과 동시에 사람마다 이 네 가지 점을 고루 갖추어야 비로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원한 사상이 없으면 속기를 면치 못하고 그 사상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눈앞에 이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속기가 생긴다는 거죠. 속기를 면치 못하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 인생에 실정이 나게 될 뿐입니다. 근거가 되는 상당한 덕행이 없다면 인생은 뿌리가 없는 것이 되어 끝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인의 내적 수양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유어예함이 없다면, 다시 말해 지식과 학문이 깊고 넓지 않다면 인생은 무미건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데 후세인들은 모두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공자사상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왈, 자행 속수 이상, 오 미상 무회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행 속수 이상. 여기 자행 속수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해근 선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자기를 반성하고 검토 단속하면서 보다 나은 배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 미상 무회은. 회는 가르칠 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여기 나오는 속수에 대해서는 한나라 때부터 모두 학비라고 해석했는데 마치 공자가 당시 학원을 차려놓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공자는 여기서 학비를 내기만 하면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집주에서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학비를 냈으니 당연히 가르쳐야지요. 교육이 마치 무엇을 팔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교육은 완전히 상업행위입니다. 한 번은 내가 대학교 강의를 끝내고 나이가 지긋한 저명한 경제학자 한 분과 함께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기에 나는 택시를 잡아 그분과 함께 탔습니다. 한담을 나누던 중에 나는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상업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제학자는 나더러 문외한이라고 하면서 상업행위는 고객 제일주의여야 하는데 학생도 고객이요. 우리도 고객이지만 학교는 아예 우리 같은 고객은 취급도 해주지 않으니 이것은 상업행위가 못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 그는 관료주의식 풍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육제도가 완전히 서구화되어 확실히 상업행위가 되어버린 것을 말해줍니다. 이전의 전통 교육제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부자 형제지간과 같아서 일생 동안 스승이 학생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책임감이 사라져버렸고 지식은 상품이 되어버려 우리의 원래 교육제도, 교육정신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속수라는 글자를 말해 봅시다. 고대에는 학비를 속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은 바로 끈으로 묶어 한 묶음을 만든 것이며 수는 요 닦을 숫자는 수, 여기 뒤에 숫자는 저기 6달을 밑이 있는데 요거는 포라는 뜻입니다. 포, 말린 끈어물이나 육포 같은 것. 그래서 숫자와 같은데 거슬린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주에서는 이 닦을 숫자가 아니고 속수라고 할 때 이 포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이 가르침을 받으러 스승을 찾아갈 경우 당연히 스승에게 예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예물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패백지자입니다. 이 지자에는 조개 폐부수가 들어가는데 폐는 곧 조개 껍데기입니다. 한민족은 중원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조개류가 적었는데 물건이란 희소해야 가치가 있는 법이라 조상들은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재물과 관계가 있는 글자, 예컨대 보배 보자나 재물 제자 등에는 모두 조개 폐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뜻하는 붕자는 바로 조개 껍데기 두께미의 모양으로서 술 있고 고기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했건만 유주유유계 형제 급한 어려움에 어디 한 사람이나 보이던가 금난하정 견일인이라는 유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시고 놀고 즐길 때는 친구가 되는데 내한테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 육자하고 여기 나오는 술주자에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주육 형제 내지는 주육 붕우라고 합니다. 술하고 고기 있을 때나 친구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친구죠. 놀 때나 친구라는 이야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게 바로 이 주육 붕우죠. 옛날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들이면서 어른들을 뵙고 경의를 표시한 것을 지경이라 했는데 이는 일종의 예절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단락에 대해 공자가 학비를 내기만 하면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 나는 늘 의심해 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행 속수 이상이란 구절의 핵심은 자행이라는 두 글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진짜로 공자에게 거슬린 고기 한 묶음을 바쳐야 했다면 왜 하필 자행이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행한다는 거죠. 자행이라 하지 않고 자교, 즉 스스로 바친다. 교자는 얽힐 교자인데 바치다, 납부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위에 뭐 교부하다 할 때도 이 교자를 쓰죠. 그 교자입니다. 그래서 자교는 스스로 바친다는 뜻으로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옛 사람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공자를 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우스갯소리로 자네가 공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니 공자는 꿈에 주공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느 날 자네가 꿈에 공자를 만나면 공자는 틀림없이 자네에게 감사할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핵심은 자행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자행 속수는 스스로 점검을 한다. 자행 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자가 단속하다, 검속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일 속수가 거슬린 고기라면 공자의 삼천 제자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거슬린 고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보관해 놓으려고만 해도 그렇게 큰 보관 장소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공자의 제자 중 안회는 변변한 도시락 하나도 없는데 거슬린 고기가 어디서 나 선생님께 드렸을까요? 공자는 그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아끼는 제자로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검토 단속하면서 한층 더 나은 배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꼭 가르치겠다. 이것은 내가 옛사람과 견해를 달리하는 점인데 자행 속수는 바로 스스로 점검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행 속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자행 속수로서 향상이겠죠. 위를 향해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8장입니다. 자왈 불분불계 불비불발 그 이루 불이사무반 즉 불복야. 요거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백은 선생의 해석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분불계. 분자는 이제 분할 분 내지는 분하다, 분개하다 내지는 분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개는 10개자죠. 그래서 자극과 유도를 통한 교육 방법으로 생각을 자극 분발시키지 않고는 계도해 주지 않으며 불비불발, 비자는 표현 못하는 것, 표현 못할 비자인데요. 여기서는 강한 지적 탐구심에서 의심해 보도록 하지 않고는 연구시키지 않으며 그 이루 불이 사무반, 즉 불복야. 우는 이제 모퉁이, 기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 중 한 귀퉁이를 들어 보일 때 나머지 세 귀퉁이를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본래의 자기 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여기서 끝에 불보기하는 집주에서는 불어 있습니다. 다시 불어 해가지고 앞에 마찬가지로 들어서 새 귀퉁이를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다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로 집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복자가 집주에서는 부로 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해근 선생의 의견과는 조금 대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돌아올 복자로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 방법의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원칙은 불분불계로서 여기서의 분은 격분하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일에 대해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것도 격분의 일종입니다. 학생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학생은 오히려 그 일을 꼭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를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걔는 곧 말로서 먼저 학생을 격분하게 한 다음 나아가서 그를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식의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청대의 명장 영갱료는 항군 양환기의 자제로서, 양환기는 청나라 때 8기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환기의 자제로서 어렸을 때 아주 고집이 세고 쓸만한 인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에게 좋은 선생을 몇 분 초빙해 주었지만 선생들은 모두 영갱료에게 두들겨 맞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가르쳐 달라는 초빙에 감히 아무도 응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은사가 일설에는 고현무의 형제라고 합니다. 고현무는 비록 일생 동안 청나라의 관료가 되지 않고 반청 지하 활동에 종사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포의 복지를 위해서 나서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그를 가르쳐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영갱료의 부친이 이 선생에게 자기 아들은 고집이 세고 쓸만한 인재가 못 된다고 설명해 주자 늙은 선생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유일한 조건으로 좀 큰 화원을 하나 만들되 문을 내지 말고 담장의 높이를 높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사는 영갱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갱료는 처음에는 이 선생을 두들겨 패서 달아나게 하려고 했으나 뜻밖에도 늙은 선생은 무공이 높아 때려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선생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저녁이면 자신의 높은 경공을 운용하여 담을 훌쩍 뛰어넘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참 거닐다가 표현이 뛰어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갱료는 이 선생님께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늙은 선생은 때로는 피리를 불었는데 피리를 불면 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영갱료는 그것을 듣고 피리 부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피리 부는 것을 이용하여 그에게 기를 기르도록 한 다음 서서히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늙은 선생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는 이 어린애의 기질을 아직 완전히 바꾸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비록 선생이 중도에 떠났지만 영갱료는 이미 문무를 겸비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날 티베트를 평정한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뒤에 자기 자식들의 선생을 대단히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을 선택하는 데도 엄격했는데 다음과 같은 대련 한 폭을 지어 집안에 붙여놓았습니다. 불경사존,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천주지멸, 죽일 주자죠. 천벌을 받고 오인자제, 오는 거르칠 오자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제를 잘못 가르치면 남도 여창, 남자는 도둑이 되고 여자는 창녀가 된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말한 교육의 원칙, 즉 반드시 먼저 그의 생각을 자극해서 분발하게 만들어 굳센 지적 탐구심을 갖게 한 후에야 그에게 본래 있는 지혜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어낸 다음에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친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원칙은 불비불발로서 학생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B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을 놓고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당인 불양의사라는 말은 한유가 말한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한 것은 아니다. 사불필현의 제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선생이라고 꼭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므로 그저 복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식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학문은 갈수록 잘못됩니다. 의심을 많이 하면 자연히 연구하게 되는데 발은 곧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네 귀퉁이 중 한 귀퉁이를 들어 보일 때 나머지 세 귀퉁이를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본래의 자기 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이루이 불이 사무반, 즉 불복야라는 말은 사물을 여러 방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짜의 네 귀퉁이 중 한 귀퉁이만 가르쳐도 나머지 세 귀퉁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야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생각과 지혜의 본자리로, 즉 자기 지혜의 본래 경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겠죠. 스스로의 지혜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주입식으로만 교육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선생님 말씀만 따른다면은 제대로 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스스로의 지혜를 일깨우는 방향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이 분발하고 의심하여 지적 탐구를 하도록 격발시켜야 합니다. 아동 교육면을 보면 어떤 아이는 무엇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부모는 아이가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년 세대들은 흔히 자기의 경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로 하여금 고집을 꺾고 어른 세대의 경험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교육 방법 면에서 반드시 그 아이로 하여금 먼저 분발하고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대 근룡시대에 대대로 선비집안 출신의 높은 관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문학 방면은 재주가 좋았지만 쓸만한 인재는 못되고 품행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부친이 이 아들에게 500냥의 은전을 주면서 북경에 가서 과거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북경에도 착한 아들은 은전 500냥을 기생집에서 다 써버리고 기생집에서 쫓겨나 남은 것이라고는 병들어 장작처럼 말라버린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간 사정을 알고 난 부친은 화가 치밀어 아들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행장을 뒤져보다가 그가 쓴 두 구절의 시를 발견하고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가 500냥 은전의 가치가 있는지라 이 녀석이 문학 방면에서는 크게 터득한 바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확실히 훌륭한 시였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걸레 일병 경여연, 걸레에 병든 몸 제비처럼 가벼워 부상조한 마부지, 부축받아 안정에 올라도 말이 모르네. 옛 사람들은 문학을 이처럼 숭상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과학은 잘 못하면서 이러한 두 구절의 시만 지었다면 부모가 화병으로 죽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도 분과 비의 이치 한 귀퉁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뒷부분인 그 이루 불이 사무반, 즉 불복야는 사람의 깨닫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학습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여 기껏해야 책벌레나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최소한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뒷일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일과 현재의 일은 원칙적으로 거의 틀리지 않아서 이치는 같으면서 단지 발생 시대와 지역만 다르고 현상만 다를 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많이 읽으면 하나를 들어 세계를 돌이켜 알듯이 뒤로는 과거를 알고 앞으로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만 헛되게 읽는 것이 되어 즉 불복야, 즉 본래의 자기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학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